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기억 이전에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들으신 것들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뭐 아주 간단하게 시절에 뭐 어떤 특이할 만한 점들 그런 뭐 탄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언제 어디서 이제 태어나셨는지. 뭐 대한민국 시골에서 태어났죠. 대한민국 시골. 어느 때나 가 있는 시골 아주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 태어난 데는 내가 5살 때 경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재밌는 건 이제 어릴 때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릴까 굉장히 무서워했거든. 아기 때. 아기 때. 대충 한 몇 살 때였죠 그때가? 3살쯤이지. 3살 한 4살. 일단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옆에 개울이 있고 북쪽에 어떤 땅속에 솟아오르는 샘이 있었어. 예. 마을 앞으로 개울이 쭉 지나가고 그 옆에 척백나무가 있고 또 가죽나무가 있고 집이 한 채 나오고 모퉁이가 몇 개 나오고 뒤에 뽕나무가 있고 나중에 가보니까 사급서 집이야. 그래서 내 기억에는 그게 한 1km 정도 되는 엄청난 그 복잡한 미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100m였더라고. 진짜 완전 동네였네요. 그냥. 그 집도 나중에 보니까 한 10채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한 30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금 집이 한 서너 채밖에 안 남아있어. 우리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 세계는 어떤 이 완벽한 하나의 세계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어릴 때 기억을 못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 살 이전의 기억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한 살 이전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 다른 사람이 기억을 못하니까 이건 내가 기억하는 건 뭔가 재밌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너 살 이하로는 한 10%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한 살 이하는 잘 모르겠고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없죠. 제가 한 살인지 어떻게 알고. 내가 한 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젖을 먹다가 깨물어가지고 엄마한테 몇 번 혼났거든. 그럼 그때가 이빨이 날 때였구나. 이가 돋아날 때였구나. 그게 그냥 만 한 살 때 젖을 뗀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건 젖을 떼기 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돌잔치 할 때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동열님 본인이 내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엄마한테 여러 번 혼나가지고 깨물지 말라고. 근데 지난번에 깨물었는데 이번 또 깨물었다. 그 다음 또 깨물었다. 3번 이상 반복됐어. 그래서 맞다. 지난번에 혼났는데 또 혼났구나. 어떤 기억이라는 측면이 이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게 어떤 선명한 이미지처럼 이렇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선명한 이미지. 선명한 이미지로. 나머지는 다른 많은 기억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단편적인 기억이라서 이걸 기억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뭐 똥 싸는 기억 이런 거, 오줌 싸는 기억 이런 것은 방바닥을 뛰어다니던 기억 이런 것은 그대로 기억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걸 지난번에 내가 게시판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한 살 이전의 기억이 있다. 좋습니다. 일단 한 살 이전 기억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단 태어난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 어머님의 뭐 난산이라든지 뭐 순산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뭐 아니면 8달 뭐 10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좀 들었는데 다 까먹었지. 뭐 어릴 때는 뭔가 대단한 뭐 꿈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머니도 무슨 꿈을 꿨다는 다 까먹었어. 관심이 없었어. 또 내가 집을 떠나서 방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집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셔버리고 다 까먹어버렸지. 그래서 그 자료들 다 데이터가 망치됐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살 이전에 그런 이제 기억, 그러니까 좀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해요.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아주 파편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사진의 자료에 기억과 혼동이 된다든지. 근데 동열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을 리는 없고 여기 완전 시골의 가난한 집이라고. 기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한두 개 있다면 과연 그럴까 헷갈리잖아. 근데 수천 컷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동네 구조를 다 기억하고 있어.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동네 가볼 일이 방학도 몇 번 갔구나. 그게 없는데 그 아기 때 형하고 몇 감으로 갔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기억이라든가 뭐 그런 기억이 많이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얘기를 게시판에 옛날에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나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했어. 그 최초의 단서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 이상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고 낯간지럽고 그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그걸 했을까? 딱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의미부를 하는 그 당시에 몰랐지.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아기가 엄마 젖을 깨물면서 내가 이번에 이걸 깨물었고, 다음번에 내가 이걸 깨물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이걸 깨물었더니 엄마가 이제 아파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런 것보다도, 이게 타인이구나. 아, 허락을 안 받았잖아.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마치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이 당연하게 지금도 일단 여자친구를 갑자기 확 이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이 TV 뭐 개콘 이런 데도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신체적으로 하는데 여자는 오빠 왜 이래요? 이런다고. 그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 그 남자들이 잘 모른다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자기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그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폭력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동열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뭔가 경계가 생겼다. 그 경계와 동시에 어떤 자의식 같은 것도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한 살 때.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하신데. 난 다 그럴 거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그걸 까먹어버렸어. 사람들이. 한 살 때부터 다 그 자의식이 있고, 다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창피한 거 알고, 고양이도 한 살 다 알아. 동현님은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 이제 전반적으로 회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일단 기억을 하고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기억을 지금 이 순간 한 번 떠올린 게 아니라 과거에도 몇 번씩 내가 그때 그랬지. 그걸 아기 때 많이 떠올려. 그렇죠. 반복해서. 일단 기저귀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기저귀 갈고 난데 고무줄을 탁 채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밑이 빠진 바지를 입어야 돼. 엉덩이 부분이 없어. 계속 발을 거기 잘못 끼우는 거야. 지난번에 잘못 끼운다고 이번에 또 잘못 끼워. 야, 오늘은 잘해야지. 또 잘못 끼워. 그 상당히 트라우마거든. 나중에는 이제 고무신 오른쪽 왼쪽 거꾸로 신는 트라우마가 또 있거든. 그거는 조금 나중 일이고 가장 아기 때는 엉덩이 뻥 뚫린 바지를 입을 때 그 트라우마지. 이번엔 잘 끼워야지 했는데 또 잘못 끼죠.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 그런 환경들을 보면 좀 일종의 하나의 완벽한 세계에 가까운 이미지. 정말 어떤 시골. 그치. 완벽한 이상향,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다. 이거는 굉장히, 동열님한테 어떤 그런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건 굉장히 제가, 구조론 이거를 하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쩔 때는 아무도 몰랐지. 어쩔 때는 그냥 막 살았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행복하던 시절이었구나.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창피함을 느낄 때거든. 네. 창피하다는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냥 거부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아기 때는 거절되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 엄마 가슴 깨물은 그게 거절당한 거야. 그 젖될 때 어머니가 그 가슴에다가 식초라고 고추장을 발랐거든. 근데 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식초나 고추장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여론 털리지 않는 거지. 근데 세 번째 날은 그 김치 이파리 검은 물 붙인 거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최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걸 하지 말래. 어머니들이 가슴에 그 묻히면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어 평생 간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젖을 때지 그런 식으로 충격요법으로 젖을 때는 건 아주 안 좋다는 거야. 나 충격받았어.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젖가슴에다가 묻히면 식초 이런 거 바르면 안 돼. 그런 기억이 이제 있으시다라는 거. 그게 이제 타인에 거절당했을 때의 어떤 당황스러운 느낌. 그게 내 인생에 상당히 지배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아닌가. 거부. 거절당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거절당한 걸 싫어하는.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 그거 굉장히 의외네요. 동열님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게. 내가 못하는 게 많거든. 노래를 잘 못하거나 뭐를 잘 못하는 게 많으니까 아예 내가 잘 못하는 거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뭐라면 항상 내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린 시절에 내가 100점 100패야. 그래서 스톱을 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어떤 좀 그래도 비교적 뭔가 완벽한 세계 이미지 속에서 행복함. 그러니까 아마 거부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간중간 있긴 한데 몇 번 있는데 굉장히 나한테는 그게 충격적이고 인생의 트라우마지. 그게 충격이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그 외의 시간에는 아주 거의 이제 수용되는
그런 이제 어린 내가 시절. 그때 울보였거든. 네. 잘 울었어. 좀 컸을까지 울보였는데 보니까 때려서 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한 거야. 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올해는 아주 짧게 우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청을 키워가지고 지금 끝때까지 들릴 정도로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악을 쓰는 거지. 네. 그것도 몇 번 할 재미가 나서 이번에 좀 더 세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번은 이제 동네를 한번 들었더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가 저렇게 또 울다 보면 저 멀리 100m 밖에 또 다른 집에 우는 소리 들린다고. 아. 이겨야지. 그게 이야, 이게 참 애들이 하나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이 운다는 게 그런 원리에서. 그래서 올해는 안 울었어. 아주 짧게, 굵고 짧게 한 방에 보내버리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울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이 거절당하는 걸 싫어하고 그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지. 누군가 딱 거절하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딱 거치는 게 아니고 내 세상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그래서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거절할 것 같아 미리 울어버린 거야. 어린 시절에 좀 왕자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지. 왕자. 왕자로 태어났다. 심리적인 왕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미 어떤 자기를 거지 모드로 세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좌절이 많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여튼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울어버렸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거부될 때는 이제 굉장히 당황했다고 봐야지. 그 울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없는데도 울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진 거야. 한 번은 이제 유리를 밟았어. 발에 엄청나게 피가 났어. 예. 근데 나중에 재보니까 400m밖에 안 되더라고. 아주 가까워 버렸어. 400m 아니야. 150m. 근데 그 당시로는 아기니까 집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고. 한 5살 때에서 그랬으니까. 이제 내과에서 연물에 손을 올다가 유리를 밟아서 발을 댔는데 피가 엄청 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울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저러고 찾다 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내 혼자 보니까 뻘쭘한 거야. 그래서 이건 우는 건 이상하다고. 안 울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상처가 나는데 안 우는 거 이것도 이상한 거야.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예. 그래서 울어버리니까 또 뭐 이상해. 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올 때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내가 우는 걸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우는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청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청중이 없는 거야. 내가 청중인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우는 거야. 그거 굉장히 이상하잖아. 그래서 야 이건 아니야 했어. 결국 안 울었어. 조금 울다가 그런 이제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어떤 순간에 대한 포착들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는 거. 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씨앗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만남의 차원에서 이제 어떤 공간적인 측면을 방금 좀 이제 얘기해 주셨고 그 공간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좀 묘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직접 사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 그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얘기인데 어머니 두 분이 이제 이건 진짜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도 많아. 그리고 네. 다른 뭐 빨치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 들은 이야기라서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네, 좋습니다. 좀 그런 이 드라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빨치라고 있어. 그 뭐냐면 해방 전에도 이 빨치산이 있었던 거야. 해방 전에. 그렇지. 해방 전에 이 빨치산이 있었어. 그러니까 항일 운동하던 시절인가요? 근데 그때 빨치산은 독립투사이지만 동시에 공산당이야. 네, 그렇죠. 소련이 공산화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글자 아는 사람 다 공산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해방이 되니까 이 빨치산들이 마을에 내려와서 경찰 가족을 다 죽인 거야. 경찰을. 그 일제 때 외놈 순사 닥친 다 죽였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보복이 따라간다고. 예. 그래서 6.25 딱 됐는데 시골 마을 사람들이 몰랐어. 해방됐다. 소문이 나가지고 다 해방된 줄 알고. 잘 몰랐죠. 예. 다 모여가지고 인민군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이제 그거 모르면 큰일 났어. 그때는 인민군 노래 모르면 혼나는 분위기였다. 이게 다 들은 얘기. 근데 며칠 후에 경찰하고 군인이 딱 들어와서 빨갱이들 다 나와. 말살 다 빨갱인 거야. 다 죽었지. 양민학살이 있었다는 거네. 그렇지. 우리 어머니 편은 그때 글자 안다고 까불던 애들 다 죽었다. 그 우리 어머니 글자 모르는 얼마나 다행이냐. 그 동네가 어디였었죠? 이제 경주 이사 가시기 전에 그 동네. 여기가 이제 운문산, 천왕산, 신물산, 취서산, 영남 알프스라고 할 수 있지. 영남 알프스 이쪽이요? 청도. 청도.
이런 시골이네. 다 들은 얘기라서 나도 그걸 사실인지 몰라. 근데 어머님이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구슬 이제 표현하신 거. 글자 모르는 걸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때 글자 안다고 까불던 애들 싹 죽었지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첫째 이 아들을 그 술 잘하고 노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첫 딸을 뒤집어놨더니 한량이 돼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거야. 그래서 둘째 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시집 보냈어. 근데 이게 탁월한 전략이 돼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안 죽은 거야. 그런 유교의 곤란한 시절에. 근데 다 이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밤 되면 빨치산에 딱 나타나. 그래서 아무개야 하고 불러. 오세야 하고 부른다고. 예. 하고 대답하면 누구 대답했다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다음날 경찰에 와서 어제 빨치산 왔다. 누구 이름 부르는 오세하고 양보하고 불렀지. 그럼 오세나 그러더라고. 오세가 와 그럼 빵 사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총소리가 땅땅 나는 거 듣고 우리 친척 한 분은 이제 부엌 아궁이 속에 숨었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소철 덮고 그렇게 겨우 살아남았다고.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밤에는 빨치산에 부르러 오고 낮에는 경찰이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글자 아는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글자를 몰라서 잘 살았다. 근데 그 외로 파란만장한 얘기가 많은데 이런 너무 가족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고 정도만 하자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글자를 알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외할머니 신념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학에 둘째 날 야학을 하는데 청년들이 야학을 하는데 둘째 날 야학에 갔다가 할머니한테 머리끄댕이를 잡혀서 집으로 끌려왔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머니 친구들은 다 끌려간 거야. 근데 숙제를 하는데 어머니는 그래 이틀 야학을 배웠잖아. 예. 이틀 배워서 어깨 너머로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래서 숙제한테 야 이거 틀렸네 하고 딱 가르쳐 준 거야. 예. 그러니까 걔가 뭐라 너 글도둑 하나? 올사금도 안 되고 글도둑질 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엄청난 상처가 돼서 글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글을 피해다는 거지. 그러니까 월사금을 안 낸 사람이 남의 글을 이렇게 보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이후로 그냥 양이들 다녔으니까 조금 한다고 한글은 쉽잖아. 한글은 가라하더라 너무 쉬워. 그래서 조금 배우면 되는데 이 글자 배우는 건 도둑질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끝까지 글을 안 배워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겨우 이제 한글을 배웠어.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익히셨네요.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워낙 불편하시니까. 간판 정도 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간판은 그냥 기억을 하지. 그냥 쓸 수가 없다는 거지.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 막내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갈 때 그때 글자를 조금 배워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주변 잘 없어.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 없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특별히 하는 거야. 이거는 신기한 얘기야. 그런데 당시 저희 해방 당시 아마 문맹자들 집계를 해보면 굉장히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경찰, 밤에는 빨치산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었었던 일들이. 근데 그때 양민 학살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네. 박 씨하고 조 씨가 원수 집안이다. 네. 그러면 두고두고 복수를 해요. 그래서 박 씨 집안이 한 명 빨치산 됐다면 100% 그 반대 조 씨 집안은 경찰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해방 딱 되면 빨치산 내려서 경찰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는 6.25 딱 되니까 경찰이 빨치산을 다 죽여요. 그런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됐고, 나도 우리 동네 형들한테 들었는데 옛날에는 동네 좀 덩치 큰 형들이 마을 입구에 딱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웃 마을 애들 우리 마을 걔들 딱 넘어오면 잡수패. 뒤집혀 버려. 장사꾼도 아는 장사꾼이 오지 모르는 낯선 장사꾼이 오면 패버린다고. 그래서 이웃 마을에 간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부조가 비슷해. 굉장히 진짜 좀 부족민들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청도라는 그 시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폐쇄된 공간이기도 했었네요. 그렇지. 굉장히 아늑하고 아주 안온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공간, 외부인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해방 전후로 그 여러 가지 물결들이 엄청난 파도들이 한 번씩 치고 지나갔지. 그러니까 그 해방날 우리 어머니가 사는 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무도 그 해방된지 몰랐어. 그래서 저쪽 이웃 와서
난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마을 달리기 잘하는 애한테 가봐라 해서 막 뛰어가서 가보니까 해방이다 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다 와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야. 나 이 말에 굉장히 이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왜냐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고 우리가 우리나라 일본이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를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끌로 착각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 사람 민족 의식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좀 쇼크를 먹었지. 그래서 야 그래서 겉으로는 일본에 순종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강한 민족적인 그런 자식이 있었다. 이걸 알고 박정희 죽었을 때도 그런 만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다고. 그래서 박정희 죽은 날 자전거 타고 경주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고. 그때가 몇 세셨죠, 동현님이? 박정희 죽었을 때가 네. 그 중3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3. 네, 이거 아무튼 청소년기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더라. 아무튼 유년 시절 이제 아무튼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러니까 부모님 둘 다 남북구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아버님도 거의 좀 집안 배경이 좀 유사하신 분이셨나요? 그럼 두 분 다 뭐 농사일? 그렇지. 아버님은 머슴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아주 빈농. 빈농의 자식. 원래 산 삐탈에다가 그 화전을 일구어가지고 감자를 재배했거든. 근데 빨갱이들 때문에 쫓겨내려가서 재산이 다 산 위에 있는데 산 죽덕이 나중에 가봤는데 집터가에서 배나무도 있고 옛날 밭 혼자부터 거기서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빨갱이들 때문에 강제로 마을 밑으로 산 밑으로 쫓겨내려갔거든. 그 재산을 다 뺏겼지. 어머니 이 이야기 들으면 파란만장해도 너무 황당해서 믿음이 안 가. 소설 같은 이야기. 조금 범죄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아편제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건드리 많던 이야기 좀 있어. 여기까지만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부모님. 부모님은 동열님에게는 어떤 존재였나요? 민현기 동열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부모님의 모습들은. 아버지는 뭐 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인식이 없고, 큰형이 이제 공장에 가서 그 집을 비웠기 때문에 네. 내가 거의 뭐 가장으로서 했지, 이럴 때는. 동열님이 둘째? 셋째. 그럼 둘째는? 하여튼, 형제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사남 일녀지. 사남 일녀. 내가 셋째. 딱 가운데시네요? 근데 이제, 원래 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이 그걸 하게 되는 거야. 집안 일이라는 뭐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일 중요한 집안들이 빚장부를 정리하는 거였어.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노트 한 권이야. 근데 어머니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 어머니 글자를 모르니까 모든 빚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편지 쓰기. 내가 편지를 다 대필해야 돼. 무슨 요금 고지서 같은 거 보면 내가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런 자비를 말하는 거지. 뭐 큰 집안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열님이 집안에서 좀 약간 브레인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근데 어머니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가까우신 편이죠. 어머니가 보기에는 부려먹기 만만하다. 그때 내 나이가. 원래 중학생 때쯤 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이나 중1, 2때 그런 역할을 잘해요. 심부름자잖아. 그렇죠. 딱 심부름하기 좋은 나이였지. 그래서 심부름이죠. 그럼 둘째는 뭐였어요? 둘째? 하여튼 글자 막 쓰는 건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동현님 어려서부터 좀. 편지 쓰라면 내가 다 써버리는데 그냥. 뭔가 글 쓰고 읽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셨나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둘째보다는 내가 편지를 쓰라고 더 잘 쓰지. 왜냐면 편지는 내가 다 창작을 해야 돼. 서울에 내 친척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뭐 건강하시옵고 인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얘기를 대가리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근데 아무튼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좀 이제 그게 어떻게 관계가 어떠셨는지 동열님의 포지션 말고 한마디로 사이가 좋았는지. 좋았지. 어머님과. 어릴 때부터 공부해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만화책을 봐도 만화책을 뭔지 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좀 간섭이 없으신 스타일이셨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내가 뭐 공부를 하고 자시고 간에 그 간섭할 상황이 아니었어. 초등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난 이해를 못해. 무슨 초등학생 공부를 하고 중학생도 공부를 하는 거지. 중학생 때부터 갑자기 교과서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중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물론 요즘은 초등학생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 당시는 초등학생 공부할 게 없어서 집에서 10분도 공부를 안 했지. 공부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 무슨 공부를 해. 교과서 받으면 그날 읽어먹고 끝나잖아. 그럼 뭐 하셨어요 그때? 만화책 많이 봤지. 결과적으로 뭘 보긴 보셨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농사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놀러 다니는 걸 내가 굉장히 얄미워했어. 지금 집안에 막대한 사람이 소 키워야지, 엽소 키워야지, 토끼 키워야지, 다 키워야지. 어떤 또 어리석게 그 소를 여물을 가지고 쇠죽을 써서 줘야 된다. 그게 다 불필요한 건데 그냥 주고 되는데 생식시키면 되는데 어릴 때는 몰라가지고 쇠꼬를 베어서 그걸 썰어서 가마솥에다가 삶아서 그래서 소화도 먹인다고. 그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야. 쇠똥도 쳐야 되고 일이 많았겠네. 일이 많지. 제거도 내야 되고 막 집안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인간 빠져나갈 공부에서 100% 빠져나간다는 게 내 이론이거든. 공부 안 할 핑계가 있으면 100% 공부 안 해. 공부 안 할 핑계가 이만큼만 있어도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요즘은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성적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더 성적이 뛰어나.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남학생이 뛰어났어. 그 왜 옛날 여학생이 공부를 안 했을까? 안 할 핑계가 있는 거야. 설거지 해야 된다. 집안일. 그래서 설거지를 이만큼만 해도 그 핑계야.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 30분. 그것도 엄청난 핑계이기 때문에 공부를 3시간 안 할 핑계라고. 그래서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이 요만큼만 있으면 안 해.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오늘 게임해야지. 핑계 하나 생기면 그날 공부 안 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년기 시절은 공부를 전혀 안 주로 하고. 이제 공부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집안일, 만화책 보고. 그러니까 집안일이 하나 일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 집만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하고 좀 적대적이었어. 그래서 마을에서 거의 제일 가난한 집. 그렇지. 그래서 이걸 또 약간 사회주의자라서 그 적들하고 한편에 설 필요가 없지. 그 가난이라는 게 이렇게 와닿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꼭 가난보다는 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족장의식이라고 했었거든. 자기가 하나 이 세계의 족장인데. 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본능적으로 적과 악을 구분하게 돼 있고 적에 대항하려고 해요. 그럼 적이 부자라면 우리는 가난파인 거야. 근데 초등학교가 뭐 어떠냐면 우리 마을이 우리 학교가 도시와 시골 딱 경계선이 있거든. 반 어린이 중에 반은 얼굴이 하얗고 반은 까매. 까만파와 하얀파로 딱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사업대장도 하얀파 대장과 까만파 대장 한 명씩 있어. 그래서 얼굴 까만 애들 중에 제일 사업 잘하는 한 명, 얼굴 하얀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한 명, 둘 중에 누가 이길까? 이게 관심사였거든. 그래서 항상 이 어떤 대결 구도가 있고 대결 의식이 있어. 이게 100% 있어.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가난파, 얼굴 까만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좀 어쨌든 약자, 소수자 편에 이제 있으셨던 거네요. 세수도 하기 싫어서 맨날 세수하면 얼굴 하얗파야 되거든. 그래서 까만 애들은 좀 꾀죄죄 해야 된다. 목욕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매일 목욕하고 세수하는 애들은 우리 파가 아니야. 걔는 제뿐이야. 미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좀 지저분해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탓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지점도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일부러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100% 대립각을 세워. 그러니까 이웃 말하고도 백범일제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 강건도 항목에 그렇죠. 그런 모든 인간은 그게 있고 그게 없는 부족은 없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지점도 있었네요. 그치. 정말 어떤 부족 사회 같은 그런 그치.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런 것도 민감해.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린이들 그냥 잘 놀고 잘 사는 거였는데 어릴 때부터 박정희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네요. 특히 어릴 때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최근에 국정원에서 뭐 북한을 비방하는데 그것도 야설이야. 북한 간부의 뭐 섹스 실상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거 막 신동아 뭐 이런 거 뭐 월간중앙, 월간조선 이런 거 보면 열심히 나왔었는데. 그것도 우리 어릴 때도 그 방공도서를 많이 읽겠는데 다 야설이야. 그 내용이 어떤 그냥 북한 백두산에 초대소가 있는데 통나무 집이거든. 단간부들 깃발을 들고 그 초대소까지 올라가기 경쟁을 한다고. 근데 항상 여성이 먼저 올라가는데 뒤에 따라간 남성이 성폭행을 해요. 치마를 벗겼다, 옷걸음을 풀었다, 허벅지가 드러났다. 초등학생한테 읽으라고 그런 거야. 미치겠구만.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자본주의 이야기구나.
강간부를 자본주의 사장으로 딱 바꾸고 북한 초도에서 온 그 여성을 여비소로 바꾸면 우리나라 이야기네. 이거 쓴 사람이 자기 이야기라고요. 이거 북한에 대한 얘기 아니고 바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어렸을 때 하셨다는 걸? 그래서 학교에 있는 방공도서를 제일 열심히 읽은 사람이 내라고. 누가 그걸 읽냐고. 아무도 안 읽지. 맞아. 방공도서 읽은 사람이 나밖에 없냐. 맞아. 그래서 방공도서를 다 읽고 또 무슨 잡지도 있었어. 방공 잡지도 있었고 무슨 성공통일. 제가 어릴 때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방공 잡지. 그래서 초등학교. 그걸 다 읽고 그 방공도서를 다 읽으면 공산주의자래. 그냥 다른 책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예 내용이 없어. 그 방공도서에만 공산주의나 이런 것이다. 다 설명이 나. 그렇죠. 방공도서를 읽으면 100% 공산당이 되는 거야. 이 참 정부 시책의 부작용이라는 게. 그렇지. 왜냐면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부분까지 다 알려주거든. 그 방공도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에서 북한이 이런 걸 잘했다고 선정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근데 부작용은 나도 있어. 어느 사람은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북한이 그런 걸 했어? 왜 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유사한 일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벌어진다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물질이 풍요롭지만 뭐 자본주의 황폐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앞 글자 보고 물질이 풍요해 우리는 이제 가난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뚱한 데 꽂히는 동료님도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체제가 주입하는 그런 메시지에 이제 거기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언가를 이제 봤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허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허점을. 그러니까 이 사회라든가 국가라는 게 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 왜 국가가 존재하느냐 이거지. 국가라는 거 도대체 실체가 뭘까? 왜 인간이 국가 단위로 나눠서 살고 있을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내가 이제 과학 교재였거든. 과학 숭배자였어.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는 거다. 그 발명가하고 과학을 거의 동일시했기 때문에 과학자가 돼서 뭔가 발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최고의 사회 시스템을 발명하면 되네. 사회 시스템의 발명. 그렇지. 이 마르크스가 좀 발명한 건 허접한 거야. 내가 더 마르크스보다 뛰어난 걸 발명하겠어. 그래, 그지. 그래서, 참, 초등학생의 꿈이 참. 요즘 남들 다 발명해버렸어. 예. 카메라 이런 거 다 발명해버린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나한테 남은 게, 사회 시스템을 발명하게 되겠네. 새로운 사회 체제를 발명하자. 발명가니까. 이건 남들이 안 한 완전 신세계다. 내가 딱 뛰어들면 이거 완전히 막 선구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흥분했지.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됐어. 우리 초등학교 때 3사람이 됐어. 참, 이 방공도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아무튼 그런 지금 이제 구조론에서도 사실 이런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 관련된 담론들도 많이 이제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면 결국 생산력이 답이 있다고. 그래서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생산 효율을 높일 것인가. 이게 어렵던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열님의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이런 굉장히 마르크스주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상부구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떤 궁극적으로 이런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에 대한 그런 것들 중요시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 근데 그건 초등학생 때까지고 중학생 때 와서는 마르크스는 내가 이미 넘어섰어. 걔 틀렸어. 확신을 가졌거든. 걔는 멍청한 놈이야. 이론적으로 마르크스 이런 허점이 많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마르크스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자본론도 조금 읽다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마르크스는 한물 가는 게 아니야. 너무 허점이 많더라고. 딱 봐도 허점이 다 보이는 거지. 내가 넘어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이미 마르크스 걔는 잽이 안 되는 애다. 가볍게 이제 넘어갔지. 근데 그런 마르크스를 숭배하는 인간이 아직도 있다는 건 진짜 한심한 일이야. 초등학생은 한 5, 6학년 때부터 넘어서야지. 3, 4학년 때까지는 마르크스를 숭배하는 게 맞아. 그걸 하려면 이제 초등이 애들한테 이제 조기 교육을 시켜줘야겠네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마르크스주의가 되는 게 정상이고 5, 6학년 때까지 마르크스주의자면 조금 이제 좀 진도가 느린데 중학생인데도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얘는 아직 내가 5학년 때 읽었는데 세상을 모르는 애지. 중학생 때는 이미 이제 마르크스 졸업해야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마르크스주의까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인터뷰를 좀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어머님은 이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뭐 우리 일정무실이가지고 말씀도 쓰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한정치산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얘기지. 아주 바보는 아니고 바보 짓은 약간 아니고. 좀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 일을 못해.
시킨 일을 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없지. 그래서 나한테 숙제 뭐 공부하란 말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방임이지, 자기 방임이지. 그러니까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으셨다는 거예요. 음한 아버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아버지 특유의 그 음한, 그러니까 가부장의 모습 이게 없었어. 근데 이제 가끔 인사 볼 때 있거든. 그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그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한테 속삭이는 거야. 야, 마누라하고 부부는 사람 음식 해야 되는데 너는 왜 마누라를 안 패냐? 그런 것들. 그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잘못된 얘기를 계속 전파해가지고 아버지 한 번씩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끔 한 번씩 밥상을 던졌어. 나중에 어릴 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동네 어른들이 시켰어. 밥상을 사람 한 번씩 던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동네 부부싸움이 굉장히 많았어. 네, 그렇죠. 갑자기 막 동네 방네 사람들아 그리고 소리 지르고 옆집에 피난오고 도끼들 쫓아와. 그러니까 이놈의 옆에 있는 내가 죽이고야 말겠어. 그것도 다 듣게 이야기해. 진짜 죽이진 않아. 그리고 이제 이거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불을 질러버리고 말겠어. 그리고 이제 불지를 장작도 따로 마련해놔. 그 방 한 구석에 있고 그러니까 집어던질 밥상, 휘두를 도끼, 불지를 장작 다 준비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미치겠네. 부부싸움 3종 세트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그 길거리에 개똥도 많았고 사람똥도 많았고 미친 사람도 많았고 혹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회가 변한 거야. 요즘 길거리에서 혹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때 6.25 때 직후이기 때문에 상위군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상한 거리의 모습을 요즘하고 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가장 달라진 게 그 가끔 이제 베트남 관광객들이 베트남 오지 마을에 가면 또 그런 걸 볼 수 있거든. 거기는 이제 장난이 아닌데 우리나라 결국 도끼 들잖아. 거기는 총을 쏴. 이러면 옆에 있는 사죽이고야 말겠어. 동네 길가에 우통 확 퍼져 던지고 꼭 죽일 거야. 그 총 그것도 이제 장총. 미국에도 없는 엄청난 기총이래. 세계에서 보도 카메라 딱 찍어 왔어 우리나라 관광객이. 그러니까 야 이런 기총이 있었나? 인디안 사냥할 때 쏘던 덜소 사냥할 때 쏘던 그런 엄청난 소총을 들고 와서 이제 한바탕 생쇼를 한 거야. 그러고 이제 뭐 말린 아저씨들이 나타나고 좀 이제 김성함 참깨. 이제 베트남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릴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심심치 않게 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그런 부닥거리 했었어요. 요즘은 드라마도 TV든 영화든 그게 묘사가 안 되잖아. 그게 사라져버렸어. 그럼 사라진 게 많은데 그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머니들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음성을 높이다가 싹 맞추다 그런 게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근데 또 싹 모여. 싹 모여서 크게 말하고 또 크게 말하고 교회도 굉장히 많은 그 옛날 민속 문화 많이 있었는데 TV의 보급으로 모든 삶이 TV에 평준화돼서 다 사라졌어. 이제 잃어버린 게 많아. 삶이 평균화된.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면 베트남에 가보면 되지 않을까. 베트남 오지 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동열님 얘기, 이런 윤영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인류학적인 체험의 느낌도 있네요. 물론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봤지만 그런 단편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는데 내가 뭘 흥미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고. 그런 흥미라는 지점이 동열님에게 있어서는 참 그러니까 좀 두드러지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잊거나 그냥 뭐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하는 지점들을 동열님은 그런 장면들을 기억해놨다. 이제 나중에 구조론에서도 사실 써먹을 때도 있고 그치. 그런 어린 시절의 인상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작은 기억들을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귀중한 재료로 삼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았나.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어머니 아버지 이 기억까지 해서 윤영기 시절을. 근데 내가 한 가지 하고 싶거든. 예.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동기부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좀 신문물이 들어오면 신문물 받아들이면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많이들 그게 그렇게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어느 순간 확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일단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래 글자 안 나오면 다 좋지 이런 분위기라고. 그냥 글자는 몰라야 왜 하냐. 지금 생각 왜 글자를 모르고 다 글자를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글자를 왜 알지? 엄청난 장벽이야. 글자 모르는 세계와 글자 아는 세계는 적대적인 세계. 이 세계에서 저 세계가 적대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보죠. 개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이건
생존하는 만큼 힘든 거라고. 그렇죠. 근데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실제로 하는 때가 언제냐. 누군가 자기 신체를 건드려요. 단발력.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자 갑자기 쇼크를 먹어가지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상투 자르기 전에는 절대 인간이 안 바뀌어.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바꾸려면 신체에 직접 손을 대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는 욕망이라든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뭐 식욕, 성욕, 출세욕, 돈, 여자, 미녀, 부족민은 절대 안 해요. 럽선님들은 여자? 그렇죠. 뭐 에버리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 다 거부하고 그냥. 다 그거 여자도 그래. 모든 것도 그래. 심지어 먹는 것도 보여버린다. 그 불시면 영화 나오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 결정하는 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엄청난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그게 쉽고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열님이야말로 그런 굉장히 아주 농경시대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런 삶까지 굉장히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쭉 이렇게 전환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부럽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계가 적이다. 서로 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따라가느냐? 어느 순간 확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배우지가 있을 때. 그럼 저쪽은 총이 있다, 우리는 칼이 있다. 그럼 우리도 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해. 저쪽은 칼 날하고 우리는 저쪽은 총 날하고 우리는 칼 날아요. 절대적이다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우리가 침략할 배우지가 있다. 우리도 빨리 총도 침략해야 되잖아.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야. 그 일본 사무라이들한테 일어난 일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침략 대상이 없으면 생각을 안 바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게 들어왔다면 새롭네 하고 바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것을 이용해서 제3의 다단계식으로, 다단계 같은 경우 맨 위에 머리가 밑에 있는 사람 사기 쓴다고. 그럼 사기 당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기 대상을 발견한다고. 그때 확 넘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배우지를 발견해서 자기가 만만한, 자기가 갑이 돼서 자기가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지점이 참, 이런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 욕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욕망이 절대로 아니야. 정말 그 삶의 양식이 바뀌는 지점이.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들이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전기와 관련된 이런 기억들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이런 윤혁이 얘기를. 얘기글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산만해하고 이야기 길어지는 게 아닐까. 이제 이걸 좀, 근데 저희가 좀 이걸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갈 거라서. 하여튼 내가 이 김기덕 감독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김기덕 아버지가 김기덕을 학교를 안 보낸 거야. 왜 안 보냈을까? 사회에 대한 정오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해. 사회를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상위군인인데 6.25 때 총알 4방 맞아서 거의 사회생활을 불가능했거든요. 사회에 대한 적대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회로 안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딱 품어 안고 자기의 적인 사회로 자식을 안 보내려고 계속 교육도 안 시키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동료님 어떻게 교육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그 상고를 떠나서 경주 이사를 온 거야. 경주 이사 오면서. 그래서 그 세계로 완전히 벗어난 거지. 이쪽 세계로 넘어온 거지. 만약에 그 시골에만 계속 살았더라면 동료님이, 지금의 동료님이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어머니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서 자식들에게는 저쪽 세계로 가야 되겠다.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었는데. 근데 동료님 얘기 듣다 보면 좀 그런 인상도 받았어요. 지금 윤영기의 기억이라든가 중심이 좀 어머니 있고, 아버지는 굉장히 좀 희미한 존재. 사실 그렇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좀 이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서 이제 구조론에 입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조론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됐어요. 그리고 제 사실 가장 큰 어떤 목표라든지 지향점은, 향후 이제 저희들이 정말 다 죽고 없을 때 이 구조론의 세계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에게 과연 이 구조론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디로부터 나왔고, 특히 이 구조론을 탄생하기까지 만들어낸 이 자궁인 김동열, 그리고 김동열의 자궁인 또 그 시대와 세상, 환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그 뒤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신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전기 전체에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